감사합니다. 장기네트리스 영업팀 조인한 과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죠. 오늘의 차량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미니밴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 바로 카니발입니다. 오늘의 차량은 국민 아빠차라고 불리고 있는 카니발 7인승 디젤 시그니처 등급의 모델이고요. 옵션은 크렐 사운드 스마트 커넥트, 스타일, 모니터링 팩, 듀얼 선루프, 드라이브 와이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튜온의 후속 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하고는 풀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외장 색상은 오로라 블랙펄, 내장은 새들 브라운입니다. 차량 가격은 4,800만원 정도네요. 차량 가격표를 천천히 보고 계시는데요. 기아 자동차에서도 히트라는 아이콘을 9인승 시그니처 등급에 붙일 정도로 시그니처 등급이 장점이 많다라는 것을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7인승 시그니처는 9인승보다 더욱더 많은 옵션들을 기본으로 담고 있죠. 일단은 컴포트 옵션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고, 외관에서 살펴보면 19인치 컨티넨탈 타이어와 휠이 적용되어 있고 리무진 엠블럼도 들어가 있죠. 또한 시트를 보면 2열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에 그리고 2열 통풍 시트가 적용되어 있죠. 시트의 재질도 나빠가죽입니다. 3열에 대한 편의 장치로는 USB 단자를 적용한 것도 있고 6대4 분할 싱킹 시트가 가능해졌죠. 사실 이건 9인승 시그니처 등급과의 차이점이고요. 일반적으로 7인승 모델은 노블레스 트림과 시그니처 트림으로 운영되고 있고 나빠가죽을 제외하고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모든 옵션들 중에 릴렉션 시트나 2열 통풍, 3열 USB나 3열 6대4 분할 싱킹은 기본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확실히 7인승이 옵션 부분에서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기도 하죠. 아무래도 저희 장기영업팀 카니발 출고 모델 중에서는 9인승 시그니처와 노블레스의 판매고가 제일 높고요. 7인승은 그 다음으로 높은 판매고를 보입니다. 아무래도 경비 처리 부분 중에 부가세 처리가 가장 큰 이슈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고객님들은 그리 큰 고민을 하지 않으시고 9인승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카니발의 색상은 현재 6가지로 구분되고 있고요. 스노 화이트 펄, 아스트라 블루, 실키 실버, 판테라 메탈, 플레어 레드, 오로라 블랙펄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사실 스노 화이트 펄과 판테라 메탈이 가장 높은 판매고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오로라 블랙펄과 아스트라 블루가 그 뒤를 이어오고 있죠. 내장 색상은 코튼 베이지, 미스티 그레이, 새들 브라운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도 통계로 보면 저희 팀에서는 아무래도 새들 브라운에 대한 수요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다이나믹하고 웅장한 디자인에 여유로움이 가득한 프리미엄 실내를 담은 4세대 카니발의 소개와 시승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면부를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은 이 차량이 미니밴일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SUV의 디자인 감성을 많이 착안하고 있죠. 굉장히 세련된 모습입니다. 세련된 기준이라고 한다면 사실 3세대와 함께 촬영한 영상을 잠시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이번 전면부의 핵심 디자인 파트로 볼 때 센터 그릴의 형상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심포닉 아키텍처 라디에이터 그릴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단어의 모티브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균형 잡힌 무대 퍼포먼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마른 목골 패턴을 넣은 이 그릴의 모습은 예전 모델보다 그릴 자체로만 본다면 더욱더 큰 사이즈로 바뀌었고, 강렬하고 웅장한 그리고 리듬감 있는 느낌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3세대 카니발과 대비해서 전면부는 확실히 화려해진 모습으로 만들어졌죠. 이제는 그릴과 라이트 라인의 경계가 거의 없는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고요.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셀토스의 타이거 페이스도 그렇고 후드 상단 쪽으로 크롬 라인을 엠블럼 주변에서 나눈 부분도 그렇고요. 디테일이나 디자인의 구성들은 조금씩 기아 자동차의 트렌드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릴 중간쯤에는 전방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재들을 보면 크롬과 플라스틱 소재로 마감을 잘 해두었습니다. 스노 화이트 펄 색상의 차량도 한번 보시죠. 확실히 오로라 블랙펄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시 보고 있지만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힌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다양한 각도로 전면을 보고 있는데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죠. 헤드램프는 커버리스, 커버가 없는 듀얼 라이트 형태로 장착이 되었고 상향과 하향 등을 노출하면서 아주 독특한 구성을 하고 있죠.
바깥쪽이 하향이고 안쪽이 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두 LED 라이트를 채택하고 있고요. 역동적인 아름다움이라는 측면을 이번 4세대의 카니발 헤드램프에서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직진성이 굉장히 좋은 타입의 램프이고 디자인적으로 통일성을 맞춰가는 느낌이라 마음에 들죠. 사실 DRL, Daytime Running Lights, 주간주행 등이 굉장히 활력적인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새로운 시도가 늘 마음에 든 차량은 기아 자동차를 기준으로 K5를 시작해서 소렌토 카니발까지 무난하게 잘 이어지고 있는 것 같죠. 범퍼 하단은 심플하게 구성을 하면서 날렵한 이미지를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사실 하단 부분이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더욱더 프론트 센터 그릴 쪽으로 시선이 더 머물게 될 수도 있고요. SUV의 느낌을 더 많이 담아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쪽에는 전방 초음파 센서도 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 쪽을 보시면 소렌토와 비슷하게 전방 레이더가 위치를 하고 있지만 안개등의 형태는 LED 가로형 타입으로 되어 있죠. 약간은 심플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색상 조합이나 실버 스키트 플레이트의 무광 소재들은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면부의 상단 쪽으로 조금 보면 후드 쪽 라인을 살펴볼 텐데요. 약간은 미국형 SUV 같은 느낌을 담아주곤 하죠. 굴곡을 주되 지나치진 않는 후드 캐릭터 라인입니다. 주간의 전체 등화 모습과 살짝 비교를 해볼 거고요. 천천히 한번 보시죠. 야간의 등화 모습과 라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야간의 카니발의 등화류를 보면 또렷해진 이미지와 함께 시야가 밝아진 느낌을 많이 받게 합니다. 라이트의 상향과 하향을 저렇게 배치를 해두니까 혹시나 직진성이 떨어지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그리고 광량이 야간에 좀 부족하진 않을까, 뭔가 어색하진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전혀 그렇진 않았습니다. 라이트의 상향과 하향일 때 라이트의 모습도 보고 계시고 어느 정도의 가시성을 보여주는지도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밝다라는 생각도 드는 이 헤드라이트는 레벨링 조정도 쉬운 편이었고 상당히 밝은 느낌이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조등의 각도 조절 장치는 참 좋은 기능 중 하나죠. 운전자가 야간 주행 시에 시야 확보를 위해서도 좋지만 탑승자의 무게나 그리고 차량 자세 또한 기타의 하중 조건에 따라 차량 기울기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면 편리하게 각도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조절 장치의 숫자가 높을수록 전조등 각도는 아래를 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기아 자동차가 라이팅 기술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매번 느끼게 하죠.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의 안개등이나 방향 지시등, 미등도 천천히 보고 계시는데요. 확실히 깔끔하게 예쁘게 잘 만들었죠. 측면부를 한번 보시죠. 신형 카니발은 전장 5155, 전폭 1995, 전고 1740, 축거 3090으로 3세대 대비 전장 40, 전폭 10, 축거 3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선화된 라인의 느낌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기존 세대의 둥근면 형상과는 차별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보통 풀체인지를 한다고 하면 사이드 라인의 변화를 쉽게 캐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신규 플랫폼 채용으로 차체가 커진 만큼 디자인 요소가 일정 강조되고 있습니다. SUV의 느낌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도 맞겠죠. 이게 전고가 높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의 조화가 나름 괜찮아서 그렇게 높게 느껴지진 않았고요. 사이드 뒤쪽을 보시면 D필러의 니은자 샤크테일 포인트는 크롬으로 반짝하게 제작되어 있고요. 이 역시도 카니발의 디자인 포인트로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은색이나 스노우 화이트 펄 색상에서 이 입체적인 패턴과 색상 조합이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블랙 색상에서는 약간 도드라져 보이진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사이드 캐릭터 라인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기아 자동차 측에서는 속도감이 느껴지는 동시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곤 하지만 밋밋한 느낌보다는 좋긴 한데 제 생각엔 아직도 심플한 느낌이 강합니다. 바디 패널의 하단 쪽을 보시면 무광의 블랙 색상을 적용을 해서
무던한 느낌을 강조를 하고 있죠. 이게 시선이 분산되지가 않아서 뭐 이쪽은 나무랄 것이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휠 쪽을 보면 컨티넨탈 타이어와 다이아몬드 커팅휠의 마감도 상당히 신경을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사이드라인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게 휠의 볼륨감을 약간 더 풍성하게 보이게 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타이어는 235, 55, 19인치의 구디어 타이어가 적용된 노블레스 등급이 있고요. 영상의 차량은 시그니처 등급으로 사이즈는 동일하고 컨티넨탈 타이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휠의 형태는 동일합니다. 프레스티지 9인승 등급에서는 235, 60, 18인치 휠의 조합보다는 지금의 모델이 예쁘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아쉬운 느낌은 들죠. 그 플래그 타입의 사이드 미러는 이제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듯 합니다. 뭐 시인성 부분도 그렇고 디자인 쪽으로 풍저름 측면으로 본다고 해도 뭐 별로 할 말이 없죠. 사이드 미러 하단 쪽에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가 숨어져 있죠. 그리고 야간에 운전자가 차량으로 접근을 했을 때 도어등과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운전자를 잘 반겨줍니다. 상단 쪽을 보면 루프렉도 잘 적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루프렉은 자전거 캐리어나 루프박스를 올리실 계획이라면 이게 강성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이걸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드 도어 쪽에서 제가 다루고 싶은 거는 손잡이는 일단은 1열은 터치 타입이고 2열은 버튼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요즘 새로 나온 기능이죠.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인데요. 예전에 카니발에서 노크 타입 오픈 방식이 사실 좀 불편하진 않았지만 스마트 키를 소지한 채로 차량에 가까이만 가도 알아서 문이 열리는 지금의 방식이 더 편하긴 하죠. 패밀리카로서의 충분히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리모컨을 오른쪽으로 접근했을 때보다 테일 쪽 왼쪽에서 접근할 때가 신호 응답이 더 잘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사이드 도어를 그 문을 열고 닫을 때에는 영상과 같이 버튼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리모컨으로 열어도 잘 열리고 닫힙니다. 그리고 도어 캐치를 당겨도 잘 열리죠. 이게 참 다양한 개폐 방식이 있어서 편하긴 합니다. 일단은 슬라이딩 도어 자체가 그 완전히 열린다고 해도 좁은 공간에서 그리 큰 그 최적을 차지하지 않아서 편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승하차시의 문콕에 대한 고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점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 쪽에 주유구를 열어보면 디젤 주유구와 요소수 주유구가 보이죠. 요소수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필수 선택이 되었습니다. 여담으로는 이 기아 담당자가 말해 주었는데요. 주유구의 접촉 방식과 락 방식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기존 모델보다는 훨씬 더 고장률이 적어졌다고도 하네요. 후면부를 한번 보시죠. 직선 라인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죠. 혼다 오디세이의 후면부와 조금 비슷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저는 다른 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선의 느낌은 비슷할 수는 있지만 라이트의 위치 구분과 트렌디한 느낌은 확실히 카니발이 앞서고 있습니다. 후면율이 바로 아래쪽에서 이어지고 있는 테일램프는 기존의 기아 자동차의 디자인 패턴을 유지한 것은 맞지만 조금 더 과감해진 느낌이 있죠. 그리고 K5나 K7에서 점선 형태를 사용했었는데 그걸 카니발에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테일램프는 약간의 캐릭터 라인을 더 추가해서 전면부 DRL과 같이 카니발의 디자인 정체성을 제대로 느끼게 해주죠. 어떻게 보면 약간 사이버틱한 느낌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길게 연결한 테일램프의 끝단은 제동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제동등은 보조 제동등과 함께 구성되어 있고 실제 등화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구성을 했죠. 그리고 하단 쪽을 내려보면 후진등과 방향 지시등을 이쪽으로 분류를 해두었는데 가늘게 상단 램프를 구성했던 상단과는 조금 더 다르게 느껴지고 약간은 불편하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상단 쪽에 조금 더 볼드를 강조하더라도 라이트 라인들이 좀 모여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단 쪽의 방향 지시등과 후진등의 경우에는 차고가 높은 차량이 따라가다 보면 이게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염려가 되긴 합니다. 그래도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했다고 생각되는 다른 포인트 중에는 그 번호판 주변으로 마른 목골로 굴곡을 잘 주었고
트렁크 리드 상하단의 조화가 전체적으로 나름은 괜찮게 느껴집니다. 예전 모델이었다면 범퍼 위에 고무나 다른 소재를 통해서 적재를 위한 받침 또는 바닥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을 과감히 없애버렸죠. 범퍼 하단 쪽을 보시면 스키드 플레이트는 무광의 은색 재질을 잘 이용을 하였고 스포티한 요소는 없지만 그래도 SUV의 인상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한 디자인 파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머플러는 우측 하단 쪽에 자리를 잡고 있죠. 7인승 타입이라 그 리무진이라는 레터링도 필기체처럼 우측에 잘 새겨져 있죠. 내년부터는 기아 자동차의 메인 레터링이 전부 다 바뀐다고 하던데 이번 카니발부터 전체적으로 좀 바꾸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단 쪽을 보면 히든 타입 리어 와이퍼를 적용을 해서 카니발도 깔끔한 군더더기 없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죠. 야간의 전체 등화된 모습과 각 라이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확실히 야간의 미등 라인이 더 길게 느껴지고 또렷한 이미지를 주죠. 보조 제동등 그리고 일반의 등화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을 하진 않지만 이게 하단의 방향지시등만큼은 LED 타입으로 변경이 되거나 다른 형상의 접근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페이스리프트를 대비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일부 들긴 하죠. 엔진을 한번 보시죠. 4세대 카니발 2.2 디젤은 스마트 스트림 엔진을 선택하고 있고 변속기는 전부 8단 자동 변속기를 채택하고 있죠. 전륜구동 방식이고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는 각각 202마력, 45토크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인연비 기준으로는 7인승 디젤 타입의 19인치 휠 빌트인 캠이 적용되어 있으면 복합은 12.5, 도심은 11.3, 고속은 14.3 정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연비와 주행 성능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할게요. 제가 좀 유심하게 봤던 거는 엔진룸을 개폐할 때 파워리프트를 적용하지 않았네요. 이게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데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하죠. 실내를 한번 살펴보시죠. 외부 디자인이 파격적인 만큼 실내도 기준 이상의 공격적인 변화가 있었죠. 수평형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두고 하이테크한 디스플레이를 더욱 강조하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확실히 4세대에서는 실내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졌다고 느끼게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 벤츠에서나 많이 보던 심리스 연결 방식을 카니발에도 적용을 하고 있고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의 부드러운 연결은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소재 부분에서도 우드 패널과 가죽 소재 그리고 하이그로시 등이 이 차량의 고급스러움을 느끼게 하죠. 소렌토보다 더욱 마음에 드는 실내 구성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우드 소재들이 K9과 대비해서 리얼 우드라는 느낌은 확실히 아니지만 그래도 스티치가 가미된 대시보드와 공조기 라인의 조화는 차량의 완성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공조기를 보면 이 벤트의 마감이나 디자인이 럭셔리 세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할 정도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들 브라운이라는 색상 조합이 스티어링 휠의 색상을 브라운으로 바꾸지 않은 점은 잘한 것 같고요. 타공 타입은 아니지만 기대한 수준의 그립감과 가죽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3포크 형상으로 딱 기대하는 수준의 스티어링 휠의 이미지와 느낌을 잘 담아내고 있고요. 호불호가 있는 CMTPS 방식이지만 스티어링 반경이 작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운전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한 이점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3세대의 유압식 스티어링 휠보다는 아주 많이 부드럽게 잘 동작을 합니다. 또한 전자식 스티어링 휠이 되어야만 그 반자율 주행 기능이 가능하기에 어쩔 수 없는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일 수도 있겠죠. 스티어링 휠을 보시면 왼쪽은 오디오 및 카카오 Y 그리고 통화 관련 설정이고요. 오른쪽은 반자율 주행 기능 관련 옵션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작이나 재질은 괜찮고 뒤쪽에는 패들 시프트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냥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라이트 관련 조작부는 이제 거의 다 이런 형태로 바뀌는 것 같아요. 안개등과 상향 하향 등의 조절이 쉽게 가능하고요. 카니발의 경우에는 히든 와이퍼가 적용되어 있죠, 뒤쪽에. 그래서 와이퍼의 컨트롤러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계기판 상단 쪽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구성한 점은 실내의 디자인 포인트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고요. 조수석 대시보드를 한 번 더 보시면 이 가죽 소재와 스티치를 가미해서 느낌도 괜찮죠.
일단은 계기판에 시선이 많이 고정되긴 합니다. 디지털 클러스터 12.3인치 LED 모니터 방식으로 적용된 이번 계기판은 컴퓨터 화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 있죠. 저는 수평형으로 계기판과 클러스터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계기판은 약간은 깊이감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일정은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햇볕과 같은 외부에서의 빛 노출이 상대적으로 시야를 조금 불편하게 하는 느낌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 헤드업이 지원되지 않는 차량이다 보니까 계기판에 시선이 많이 고정되는데 스티어링 휠 사이드 쪽 반경이 약간은 계기판을 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12.3인치의 그 계기판은 시인성과 가독성 부분에서는 뭐 최고라는 생각이 들죠. 요소수 상태나 주행하면서 타이어 공기압, 그리고 주행 관련한 여러 모드 설정 관련 등을 계기판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은 외부 날씨와 시간에 따라 그래픽이 바뀌는 타입으로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총 4가지 타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픽의 재미는 있죠. 각 드라이브 모드로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멀, 에코, 스포츠, 스마트 모드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후측방 모니터도 있고요. 안전사양 그리고 뭐 필수 사양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일정 운전 안전 보조로서 역할은 충실하게 잘 하고 있는 편이죠. 시야는 또렷한 편이고 이런 옵션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방향 전환 시에 깜빡이를 반드시 설정하게 되는 습관은 생기더라고요. 뭐 그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센타페시아에서 12.3인치 인포테인먼트는 약간 운전자를 향해 비스듬히 각도 조절이 되어 있는데 콕핏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할 수는 있으나 편리한 수준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죠. 내비게이션의 화면을 스크롤이나 터치 등의 동작 영상을 한번 보시는데요. 확실히 감도와 반응은 좋죠. 지도도 크고 일단은 검색 시에 유용한 기능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차량을 구매하시면 간단한 설명서를 원하시잖아요. 그때는 웹 매뉴얼이라는 메뉴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고 쉽습니다. 차량의 공지사항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유보 연동 후에 뭐 기아페이, 카톰, 그리고 발레 모드도 쉽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여러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좌석의 공조 설정 모드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후석 취침 모드를 적용하게 되면 앞쪽에서만 사운드가 나오게 되죠. 또한 음성 메모 기능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빌트인 캠 영상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전후방 영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죠. 그리고 삭제도 아주 쉽습니다. 타임랩스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고 스마트폰 연결도 가능한데 이게 와이파이 동글이나 케이블로만 가능해요. 이건 좀 단점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내비게이션 지도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보와 연동이 되면 빠르게 경로 설정을 하죠. 내비 패널의 주변 검색도 괜찮고 화면 분할도 괜찮습니다. 후석 대화 기능은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쓰는 기능 중 하나인데요. 이걸 설정해서 쓰시면 더욱 편할 것 같네요. 그 마이크를 이용해서 후석 스피커로 전달된다라는 점은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안녕하세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안녕하세요. 뒤쪽에서도 잘 안녕하세요.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운전자 보조 기능도 한번 보시죠. 주행 편의 장치로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있고요. 경고 시점, 그리고 음량,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안전, 차로 안전, 그리고 후측방 안전까지 모든 기능들이 잘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보고 계시는데요. 안전에 관한 기능들은 이제 다 거의 모든 차량들이 상향 평준화된 수준으로 느껴지고요. 주차 안전의 경우에는 후방 카메라의 화면 설정을 통해서 명암이나 밝기들을 설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후방 카메라는 나름 괜찮은 화질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방향에서 다양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후방 센서의 반응 역시도 계기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기판의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해제하고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클래식과 다이나믹까지 취향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서비스식의 알림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알림 기간도 조정하시면 되죠. 연비 표시, 음성 안내 다 쉽게 설정이 됩니다. 공조의 경우에는 외부 공기 차단, 그리고 환기, 습기 방지, 공조 편의 등 모든 옵션들이 잘 되어 있고요. 특히나 후속 공조 제어를 내비게이션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그래픽적으로도 쉽고 괜찮습니다.
시트 설정을 한번 보실게요. 2열 시트를 내비게이션으로 쉽게 제어가 되고, 운전석 공조에 따른 열선 시트와 그 열선 휠도 조절할 수가 있죠. 승하차 편의 기능도 조절이 가능하고, 후석 시트의 열선과 통풍 제어도 아주 쉽게 되어 있죠. 그리고 라이트 설정을 보시면 실내 무드 조명은 밝기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색상이 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방향 지시 등 설정은 깜빡임 수를 따로 구분할 수가 있죠. 도어 설정을 보면 주행할 때 자동 잠금 기능에 대한 설정, 파워 슬라이딩 도어와 테일게이트에 대한 설정도 쉬운 편이고요. 이번에 추가된 스마트 슬라이딩 도어는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테일게이트의 높이 조절도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운전자 편의를 위한 노력들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편의 기능으로는 후석 승객 알림 기능이 있고요. 웰컴 라이트 적용 시에 도어 잠금이나 운전자 접근으로 설정할 수가 있죠. 무선 충전 시스템도 그렇고, 후진 시에 뒷유리 와이퍼 작동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아이를 활용한 인포테인먼트 활용은 아주 괜찮습니다. 창문 설정이 제일 쉬운 듯 하긴 하죠. 창문도 쉽게 잘 닫고 열기는 하고요. 간단한 날씨를 이렇게 물어보아도 기온과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들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때로는 이게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조금 더 좋아지려면 시간은 걸릴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홈 아이콘들은 편집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메뉴 구성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나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도 이게 유선 케이블에 의존하는 타입이라서 사용 편의성 부분에서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런 부분은 제발 좀 빨리 무선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느끼지만 이 차량의 사운드는 크렐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하이엔드 파워앰프 명가라고 불리는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긴 하지만, 저는 크렐의 12개의 스피커가 너무나 뛰어나다라는 평가는 좀 아직인 것 같고요. 그래도 옵션을 넣은 쪽이 훨씬 더 사운드의 풍성함을 느끼게 하고 운전자에게 특별한 감성을 선물하긴 하죠.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내비게이션 하단 쪽으로도 깔끔하게 구성을 하고 있고, 확실히 그 하이그로시의 느낌은 많이 담은 차량이죠. 파워 버튼과 볼륨, 그리고 튠이나 파일 선택과 같은 조작부들은 다이얼 타입으로 널링 처리를 잘 했고요. 비상등을 센터로 두고 나름 깔끔하게 위치를 잘 시켜 두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터치감도 보는데요. 동작에 대한 불편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엔진 스타트 앤 스탑, 그 엔진 시동 버튼을 보시면 그 더블 레이어로 만들어준 무광 크롬이 소재도 좋지만 기존보다 작아지고 예쁘게 만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공조 장치를 한번 보실게요. 터치 방식의 멀티 타입, 공조 컨트롤러가 보이는데, 물리 버튼은 이제 프론트와 리어의 열선과 서리 방지 버튼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 동작은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하이그로시가 소렌토도 그렇고 많이 쓰이는 실내 구성이라서 먼지에 대한 고민은 일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제 주변 분들은 조금은 비싼 수전사를 부착하셔서 조금 더 깔끔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터치 방식을 보면 직관적인 느낌이 강하고 동작에서 불편한 점은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온도 조절 그 상하 버튼의 조작감은 괜찮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송풍구 쪽의 마감도 그렇지만 소재와 디자인 선택도 나쁘진 않죠. 아래쪽을 보시죠. 수납 공간을 제가 오픈하려고 하면 상당히 깊게 눌러줘야 하네요. 센터 쪽 수납 공간을 열어보면 무선 충전 패드가 위치하고 있고요. 제 핸드폰이 갤럭시 S10 플러스 모델임에도 조금 공간이 남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나 전멸등을 통해서 충전이 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죠. 고속 충전 포트 2개와 USB 오디오 포트를 개선한 것은 편리성 부분에서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충전 포트가 2개 더 있다는 것은 괜찮죠. 시트 사이의 컨트롤 패널 한번 보시죠. 드라이브 모드 변경, 오토홀드,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도 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작감은 괜찮은데 하이그로시의 오염이 저는 계속 신경이 쓰이네요. 그 열선과 통풍 시트의 기타의 버튼들의 조합은 스팅어나 모하비에서 이미 봤었던 모습들이고, 이제는 실내 부분도 약간은 패밀리 룩처럼 적용하는 파트들이 많이 보이죠. 열선과 통풍의 버튼 조작은 쉽고 시선을 돌리지 않더라도 이게 손끝으로 이게 무슨 버튼이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죠.
사실 그 소렌토와의 그 열선과 통풍은 운전하면서 약간 거리감 때문에 조금 불편하긴 했었는데 카니발은 그런 건 없습니다. 열선, 스티어링 휠, 그리고 주차 거리 경고 버튼과 서라운드 뷰 버튼, 그리고 ISG 버튼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무광 스틸의 색상의 그 소재도 괜찮죠. 버튼의 동작도 괜찮습니다. ISG에 대해 설명을 조금 더 해보자면 그 엔진 시동이 단순 컨트롤 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소렌토와 같이 시동 꺼짐이 발생을 하면 공조 장치들도 함께 낮은 단계로 낮추더라고요. 이런 점은 이제 배터리 효율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약간의 뒤편을 보시면 작은 수납 공간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센터 콘솔의 공간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K5부터 전자식 변속 다이얼을 계속적으로 선택하고 있는데요. SBW. 이 전자식 변속 다이얼은 익숙해지면 편리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드라이브 모드와 리버스 모드, 파킹 모드에 대한 그 구분이 오디오 설정을 통해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즉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리버스, 즉 후진 모드라고 한다면 엔터테인먼트에서 사운드로 후진 모드입니다 라고 알림 정도를 주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익숙하다고 느끼는 그 변속 다이얼은 때때로 전진과 후진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물론 이 다이얼을 통해서 우측의 컵홀더나 기타의 공간들에 대한 접근성도 좋고 뭐 공간 활용은 좋죠. 그리고 옆을 보시면 컵홀더 부분 중간에는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 따로 공간이 있는데요. 나름 활용도도 괜찮아 보입니다. 중간 콘솔은 뭐 열어보시면 깊이감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넓은 편입니다. 상단에 실내등 및 하이패스도 한번 보시죠. 유보도 있고요. 썬루프가 적용된 모델이고 실내등 버튼의 동작이나 LED 등화도 나름 괜찮은 편이죠. 스티어링 휠 왼쪽에 다기능 패널을 보면 전조등의 높이 조절 관련, 그리고 차로 이탈 방지, 차체 자세 제어 등의 버튼이 있고요. 하단 쪽에는 슬라이딩 도어 제어, 그리고 트렁크 제어, 2열 쪽 도어를 이제 열지 못하게 하는 파워 도어 오프라는 버튼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열 도어 쪽을 한번 살펴보시면 파워 슬라이딩이 적용된 2열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고요. 무드램프와 메모리 시트, 그리고 투톤의 도어 트림 구성이 상당히 신경을 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도어 쪽의 무드램프는 확실히 야간에 보았을 때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긴 합니다. 운전석의 버튼들은 그 무광 크롬과 블랙의 조화로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전자석 파워 윈도우가 적용되어 있죠. 운전석의 메모리 시트는 예전과 뭐 동일한 타입이고요. 하지만 이게 스티어링 휠의 위치까지는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동 텔레스코픽 타입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점도 조금 아쉽긴 합니다. 조수석 쪽의 도어를 한번 보시면 도어락 조절과 파워 윈도우 버튼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무드램프의 반응도 다시 보고 있지만 괜찮은 편이고 깔끔한 구성입니다. 운전석의 전동 시트 기능을 확인하는데 허리 받침도 있고 동작도 좋았지만 레그 서포트, 즉 무릎 아래쪽에 대한 배려는 조금 없는 듯한 느낌이죠. 계속 아쉬운 점이 보이네요. 조수석을 보시면 앞뒤 이동, 그리고 등받이 각도 조절 등이 가능하게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 쪽 하단 쪽에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작은 수납 공간으로도 활용하기 괜찮고 12V 아울렛을 쉽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조수석 쪽에 글로브 박스를 한번 볼게요. 공간은 기대하던 수준이라는 생각이고요. 깊이감은 적지만 그래도 길이는 나름 괜찮은 편이고요. 내부에 LED 등화가 적용되어 있고 예전에 카니발은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실용성은 있었지만 디자인적으로는 그리 예쁘진 않았죠. 빌트인 캠 전용 USB 단자가 있고요. 이건 이제 저장된 영상을 다운로드 하거나 빌트인 캠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추가적으로 빌트인 캠의 경우에는 외부에서도 쉽게 그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소렌토와 비슷한 방식은 아니고요. 도어 쪽에서만 입체 패턴을 보여주는 무드램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색상의 변화는 없고 밝기 정도만 조절할 수 있죠. 화려한 느낌을 준다 라는 것보다는 은은하게 묻어가는 그냥 무드램프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시보드 전체에 퍼져있는 K9이나 소렌토를 생각하면 약간은 아쉽기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차량의 키를 보면 잠금 버튼을 누르고 홀드 버튼을 길게 누르면
원격 시동이 가능하게 버튼 구성이 되어 있죠. 이거 자주 씁니다. 그리고 예전과 동일하게 슬라이딩 도어도 리모컨으로 컨트롤이 되고 있죠. 기아의 고급 세단의 구성과 비슷한 형상의 차량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을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본다면 기존 모델 대비 전장, 전폭, 축거까지 모두 다 길어졌고 확실히 운전자를 배려하는 높이 조정이 군데군데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대시보드의 높이도 그렇고 윈도우의 시야 높이들이 확실히 넓게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이드 쪽의 창문들이 그 양옆으로 조금씩 커졌다고 하는데 이런 장점들이 모여서 편리점들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색상은 코튼 베이지, 미스티 그레이, 새들 브라운이 있는데 확실히 새들 브라운이 제일 세련된 매력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썬루프를 보시면 파노라마는 아니고요. 단창으로 앞쪽과 중간 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동작은 잘 되고 1열에서 앞뒤 썬루프 개방 조절이 둘 다 가능하고요. 2열에서는 중간 버튼을 통해서 중간 썬루프 조절만 가능하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썬루프를 다 닫으려면 사람의 손이 한 번 더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로 전부 개방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 번 더 하게 하네요. 많이 기다리시던 이번 4세대 카니발의 2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의 전체적인 느낌에 앞서서 이번 4세대 카니발의 발판의 높이를 조금씩 낮춰서 개선한 부분이 있죠. 분명 이러한 부분은 탑승자의 승차와 시야에 대한 불편함을 조금씩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2열의 경우에는 독립 시트로 되어 있고 거기다가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구성되어 있는데 좌우 슬라이딩, 앞뒤 슬라이딩이 가능하게 되었죠. 탑승해서 움직이면 뭐 괜찮지만 앞뒤 슬라이딩 시에 외부에서 손으로만 움직이려고 하면 확실히 좀 뻑뻑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안쪽으로 조금 슬라이딩 했을 때에만 전동 시트의 모든 옵션 조정이 된다는 것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라이딩은 안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시트 사이의 거리는 확실히 가까워지게 되죠. 시트는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점들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오염이 쉽게 될 수 있는 부위들의 색상을 달리 해뒀다는 점이 좋았고 그리고 착자감이나 헤드레스트의 편리함, 양쪽에 팔걸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점은 장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버튼에 대한 설명은 사진과 같습니다. 그 원 위치로 돌아오는 것과 릴렉션 버튼, 레그 서포트 등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죠. 통로 쪽으로 시트 이동이 안 되어 있으면 등받이 각도와 레그 서포트만 가능을 하고 나머지 기능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시트는 원버튼 조작을 통해서 리클라이너 의자와 동일한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죠. 이런 부분에서는 카니발이 압도적인 럭셔리 2열 만족도를 보여주죠. 다른 차량들이 구현하기 힘들게 하는 옵션이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의 조작 과정을 쉽게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말씀드렸듯 레버를 당겨서 시트를 통로 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릴렉션 스위치를 1초간 누릅니다. 그 후에 레그 서포트를 이용해서 편안한 자세를 직접 만드시면 돼요. 다시 원상복귀를 하시려면 원터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래쪽 걸. 그러면 다 복귀를 하고 레그 서포트가 만약에 사용하고 계셨다면 제일 마지막에 원상복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레그 서포트만 보면 제네시스 G90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하지만 이제 신발을 벗고 3열 뒤쪽까지 레일을 좀 밀어서 이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신발의 먼지가 1열 쪽으로 쉽게 묻어날 수가 있습니다. 영상과 같죠. 또한 이제 열선 시트와 함께 통풍 시트가 제공이 되는데요. VIP 2열에 대한 배려, 더 생각할 것이 없이 만족스럽죠. 확실히 앉았을 때 하중을 잘 분산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조절 컨트롤러도 아주 쉽게 동작을 하도록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직 그 비행기를 이용을 하면서 비즈니스나 상위 클래스의 프리미엄 시트에 앉아본 적이 없어서 그만큼의 편리함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치과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전동 시트보다는 훨씬 더 편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2열과 3열의 그 레일 라인 자체가 7cm 정도 아래로 내려갔다고 하죠. 그 뜻은 이제 결국 윈도우의 시작 위치를 조금 내렸고 창을 조금 더 크게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시야도 그렇고 채광도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그 차양막, 즉 선 커튼이 수동 타입으로 위치를 잘 하고 있고요. 동작도 괜찮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지만 제 키가 175 정도인데 180 이상의 신장을 가진 분들이라면 카니발 하이리무진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레그룸에 대해서는 레일의 길이를 워낙 쉽게 조절할 수가 있어서 최적 공간이 좋죠. 불편한 점은 전혀 없습니다. 2열 센터 쪽을 천천히 한번 보시죠. 상단 쪽에는 컵홀더 2개가 있고요. 1열도 그렇지만 2열 컵홀더에는 스마트폰 홀더까지 다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 쪽을 내려보시면 220V를 이용할 수도 있고 파워 아울렛도 활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더 하단을 내려보시면 중단 스토리지 구성이 편리성이 괜찮더라고요. 하단의 슬라이딩 기능을 활용하면 다과를 위치해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2열 탑승자의 소지품을 쉽게 보관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나름 괜찮아 보입니다. 1단과 2단으로 구분해 두었죠. 그리고 앞좌석 시트 뒤에 각각 마련되어 있는 USB 포트는 기존의 충전선의 길이가 짧거나 불편했던 점을 완전히 해결하는 방식이죠. 조수석에서도 이 포트를 이용해도 되고 2열의 탑승자가 사용해도 나름 괜찮은 정도입니다. 워크인 스위치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동작은 잘 되죠. 그리고 2열 천정 쪽의 우측을 보면 공조 컨트롤러가 있는데 쉬운 조작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천정의 그 직물 재질도 조금 신경이 쓰이고 공조 컨트롤러의 재질이나 마감이 좀 예뻤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쉽게 개선되지가 않네요. 공조기의 동작은 괜찮고요. 공조 홀의 경우에는 송풍구의 방향을 쉽게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회전도 가능하게 조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을 위한 음성인식 버튼이 있는데 이게 창문 컨트롤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쓸 이유는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현대기아 자동차가 카카오와 협력을 잘 해서 나름의 음성인식 기능을 잘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창문을 듭니다. 닫아줘. 그리고 시트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탈착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지만 릴렉션 시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탈착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2열 2곳, 3열 2곳에 아이소픽스 고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다자녀를 키우는 분들에겐 아주 좋은 정보이죠.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많다라는 것은 카시트의 위치를 어디라도 둘 수 있다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도어 쪽을 보면 디자인적으로도 괜찮은 락 버튼과 그리고 도어 핸들이 있고요.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파워 윈도우가 적용되어 있죠. 그리고 왼쪽 상단에 무드램프가 있고요. 우측의 버튼을 통해서 쉽게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 버튼이 있어서 문을 열고 닫기가 굉장히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활용도는 좋습니다. 그리고 선 커튼이 있어서 프라이버시 및 열차단 효과가 충분히 활용될 수가 있겠죠. 2열의 실내 공간을 야간에 한번 들여다보면 LED 실내 등의 역할이 참 잘하고 있다고 느끼죠. 굉장히 밝은 느낌을 줍니다. 3열을 보면 3열의 경우에는 억지로 구겨넣은 9인승의 4열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확 넓다라는 표현을 하긴 그렇지만 2열과 3열의 서로의 간격을 그리 크게 조정하진 않더라도 편안한 수준의 최적 공간이 느껴지긴 하죠. 그리고 다리를 센터 쪽으로 좀 뺄 수가 있어서 괜찮기도 합니다. 3열에서 보는 2열의 센터 공간은 굉장히 넓은 편이죠. 2열을 뒤로 많이 붙였을 때는 3열의 레그룸이 거의 빠듯할 정도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이용하진 않을 것 같고요. 3열 쪽에 열선 시트나 기타의 옵션들이 빠진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브라운 톤의 컵홀더와 USB 포트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열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조금은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었네요. 시야 쪽을 보면 밖을 보면 2열과 같이 시트 높이가 동일해서 그런 것도 있고 3열 윈도우로 외부를 보는데 불편함은 없었어요. 그리고 선 커튼이 있어서 나름의 프라이버시 보호 효과 이것도 기대할 수 있죠. 그리고 3열 천장 쪽을 보면 LED 룸램프와 후속 대화 보드를 위한 마이크가 있죠. 이것도 편리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펠리세이드에서 충분히 잘 사용해보았던 기능 중 하나이고요. 개인적으로 후석 대화 모드는 즐겨찾기로 지정해두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을 좀 보시죠. 트렁크를 오픈할 때는 차량 키로 오픈할 수도 있고 하단 쪽에 버튼을 눌러 개방할 수도 있습니다. 동작은 아주 잘 되고 있죠. 확실히 9인승과의 차이점을 가지는 부분이 이 싱킹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
3열을 사용하면서도 627리터의 적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 깊이감이 있어서 뭐 텐트나 베이비 시트 등을 아주 쉽게 적재할 수가 있습니다. 3열까지 폴딩할 경우에는 1624리터의 적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6대4 분할 폴딩이 가능을 해서 활용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꽤 큰 가방을 넣었음에도 깊이감이 느껴지시죠? 골프째 하나를 또 넣어보고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대충 가늠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트렁크 오른쪽에는 12V 아울렛도 잘 위치를 하고 있고, 하단 쪽에는 일정의 공구와 소화기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커버를 여시면 돼요. 공간 활용은 괜찮습니다. 왼쪽 부분을 보시면 두 개의 수납 공간이 상단과 하단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가 물통을 넣어보고 있습니다. 최적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보시면 되겠죠. 트렁크의 실제 쓰임새를 이야기를 해본다면 깊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골프백도 제가 볼 때는 7개 이상 적재할 수 있을 것 같고, 캐리어도 제가 볼 때는 꽤 많이 적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공간입니다. 7인승과 9인승의 차이점은 사진을 통해서 잠깐 보시고요. 차박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솔직히 짐을 적재하고 평탄화 작업까지 하는데 저는 7인승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네요. 3열을 접었을 때는 확실히 공간적인 부분에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자세한 영상을 통해서 9인승의 트렁크 공간도 어떤지, 그리고 시트를 싱킹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도 한번 보실게요. 확실히 다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차박을 좋아하지만 차박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평상시에 텐트와 기타의 캠핑 장비들의 적재가 용이하다라는 측면이 장점으로 다가오죠. 그런 부분에선 7인승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3열 시트를 펼치고 접는 과정을 영상으로 또 담아보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성인 남성이 하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여성분이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정하게 하네요. 플라스틱 레버를 당겨서 밑으로 경납할 수도 있고 착자를 위해서 올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시트의 등받이 부분은 스트랩을 통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동이 아니라서 불편한 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요. 저는 그냥 이게 전동이 아니라서 또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포드 익스플로러를 렌트하신 고객님이 3열 전동 시트 작동 설정 때문에 좀 힘들어하신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눌렀을 때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가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고객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고객님께서는 익스플로러의 전동 시트 전체 파워 스위치를 따로 제작해서 커버까지 따로 붙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트렁크의 개폐는 당연히 버튼 타입으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 트렁크 영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차량 키를 소지하고 있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 자동적으로 트렁크가 열리게 되죠. 트렁크 리드 쪽에는 이게 센서가 없어서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냥 오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차량 키를 소지하고 일정 거리로 멀어지면 스스로 트렁크를 닫는 기능까지 되어 있습니다. 차량 키로 한 번 접근했을 때만 이 기능이 동작을 합니다. 최초에만 적용된다는 것 아시면 되겠죠. 주행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공회전시와 일반의 정속주행에서는 이 차량이 디젤이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는 있지만 확실히 조용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MVH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나온 차량이라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제가 느낀 것 중에 고속주행 시에 급가속이나 3200rpm 이상대의 출력을 요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 보면 꽤나 큰 소음이 실내로 유입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소음을 좀 예를 들어본다면 풍절음이나 기타의 소음들은, 노면 소음들이나 기타의 소음들은 전면 유리와 일렬 유리가 이중 접합으로 되어 있고 일정의 흡음재와 하부의 방음재의 선택이 괜찮아서 잘 방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동 부분과 차량의 주행 질감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해본다면 말씀드렸듯 신형 N3 플랫폼을 적용을 해서 그런지 상당히 좋아졌다고 느끼게 하고요. 3세대 카니발을 먼저 운행을 해보고 4세대를 만난 것이라 그런지 확실히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은 분위기가 기존의 3세대였다면 출력면에서 4세대는 약간 고삐를 잡고 있는 경주마 같은
분위기라고 할까요? 확실히 엑셀레이터를 과감하게 밟을수록 회전질감이 조금 거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고삐를 잡고 있는 말을 빨리 달리게 하면 약간 반항하는 느낌이랄까요? 엔진이 시스템에 의해서 제어를 받고 있어서 고출력에는 조금 시끄럽게 반응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로 정속 주행을 한다거나 일반의 시내 주행에서는 이 차량이 굉장히 차분하고 8단 미션의 부드러움이 오묘하게 차량을 이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조향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SUV 차량이 아니라서 확실히 압도적으로 조향이 안정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코너 주행 시에 스티어링 휠의 조작이 아주 부드러운 정도도 마음에 들었고요. 일정 선의 반경을 잘 물고 가는 타이어의 느낌만 보면 조향은 100점 중에 한 80점 이상의 준수한 성적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저중심 설계라는 것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급 코너링이 아니라면 차체가 안정적으로 코너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쉽게 시승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연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3일에 거쳐서 운행한 누적 주행 거리는 60km 정도였습니다. 시내 구간과 고속 구간을 구분해 보면 거의 5대5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2.2 디젤 7인승 19인치 타이어와 빌트인 캠 보조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의 경우에는 복합 연비가 12.5, 도심은 11.3, 고속은 14.3 정도인데요. 나름 괜찮은 수준이죠. 근데 날씨가 조금 이제 추운 환경이라 그럴 수도 있고, 또한 이제 공차 중량이 7인승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타입이라서 아무래도 연비는 제가 기대한 수준만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 저속 시내 구간에서는 12km/L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고, 고속 구간에서는 확실히 14에서 15 정도를 유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솔린보다는 기대 연비 효과가 조금은 나은 편이죠. 능동형 안전 사양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차로와 보행자 등을 감지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는 전트림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옵션들이 많죠. 그리고 유보 내비게이션과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적용했을 때에는 내비게이션에 기반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후측방 및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옵션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불편할 것이 전혀 없는 옵션들의 조합이죠. 총평을 좀 해보자면 아직은 초반에 품질 문제가 그렇게 심하게 불거지지 않는 카니발이기 때문에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사륜구동의 선택이나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계획 등이 아직 없어서 조금 아쉽기도 한 4세대 카니발이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3.5가 나왔는데 2.2 디젤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카니발 가솔린 하이브리드의 선호도가 꽤 높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아직 정확한 정보는 사실 없습니다. 2023년 즈음에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만 하고 있죠. 3세대 카니발을 맞이했을 때보단 4세대가 훨씬 더 큰 변화를 끌고 온 것이 맞죠. 특히나 디자인, 옵션, 기아 자동차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까지 완전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3세대 대비 4세대는 주행 성능과 정숙성, 그리고 승차감, 제동 능력 등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나아진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말씀드렸듯 능동형 안전사양, 반자율 주행 기능 등의 작동 성능도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정리를 해보자면 사륜구동의 부재, 원격 스마트 주차보조 시스템 부재,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부재, 그리고 운전석에서 룸램프를 식별할 수 있는 등이 없어서 찾기가 좀 힘든 점, 그리고 보닛을 열 때 파워리포트의 부재, 메모리 시트 설정 시에 스티어링 휠이 아직은 전동이 아니라서 조금 불편하다는 점, 그리고 개인적이지만 핸드폰 충전 패드는 K5 방식으로 좀 개선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센터페시아 하단 쪽의 최적 공간을 좀 활용하기에는 오히려 현재 방식이 조금 더 불편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아무래도 카니발도 페이스리프트와 연식 변경을 염두한 현재의 차량이 아닐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느껴지긴 하죠. 2열 승차감만 본다면 완벽히 괜찮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릴렉션 시트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지원만으로도 VIP 대접을 받는 느낌,
그 차량의 잔진동을 뭐 느낄 수는 있지만 뭐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3열 쪽의 승차감 역시도 뒷바퀴의 축 위에 제가 착자 앉아 있음에도 그 노면 충격이나 진동 그리고 소음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름 괜찮은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즘 소렌토와 산타페, 팰리세이드 등의 SUV를 자주 제가 시승하고 출고를 하다 보니까 기존 3세대의 카니발은 특출난 장점들이 확 부각되진 않았죠. 그러나 이번 4세대 카니발은 무난한 단점들이 일부 보이긴 하지만 편의성이 높아진 것도 사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카니발 차량의 최대 장점인 거주성에만 집중한다고 하면 분명히 패밀리카로서는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죠. 12월 현재 기준으로는 카니발을 신청하게 되면 7인승 디젤의 경우는 5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요. 9인승 디젤은 한 달 내로 출고가 가능하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9인승이나 11인승 가솔린 모델은 3에서 4개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지켜본다면 확실히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9인승 디젤을 선택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개별 서비스에 관한 이슈는 7인승 모델로 한정이죠.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량에 출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차량의 길들이기입니다. 신차 길들이기라고도 하는데요. 최초 주행 그 1000km가 되기 전까지가 차량의 수명과 성능을 좌우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가능하면 급가속, 급감속, 급제동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가능한 RPM은 4000rpm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보통 그 1000km 봉인 해제라는 그 말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그 많은 분들이 길들이기 공식을 잘 지켜가고 있고요. 통상 제조사에서는 그 좋은 길들이기 상태를 유지했을 때 6000km의 누적 주행 후에 엔진의 상태가 안정화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기렌트 리스 영업팀 조인환 과장이었습니다.